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 셀레스트 헤들리 지음. 출판사 스몰빅 라이프. 낭독 이성은. 말센스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몇 년 전 내가 좋아하는 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른 후 어느 날 그 친구는 사무실 밖 벤치에 홀로 앉아 멍하니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극도로 심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슬픔에 빠져 취약해진 사람에게 적절한 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9개월밖에 안 되었을 무렵 아버지가 잠수함에서 익사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버지의 얼굴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항상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녀의 기분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마치자 친구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쏘아붙였다. 좋아 셀레스트, 네가 이겼어. 너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최소 30년 이상을 함께 보냈으니 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기분 상할 필요는 없겠지.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은 내 태도를 변호하는 것이었다. 나는 말했다.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절대 아니야. 나는 그저 네 기분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러자 그녀가 답했다. 아니야 셀레스트, 너는 이해 못해. 너는 내 기분을 조금도 몰라. 내 친구는 자리를 떴고 나는 그곳에 무기력하게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보처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나는 내 친구를 완전히 실망시키고 말았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위로는커녕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 말았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친구가 나를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던 나를 부당하게 몰아세운 것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친구는 나를 오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시 일어났던 일을 나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그녀가 자신의 슬픔을 날 것 그대로 표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을 불편하게 느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주제, 즉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다. 적어도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내가 그녀와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행한 건 그녀의 고통에서 관심을 끌어와 나에게 집중시킨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내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친구와 나눔으로써 상실감을 극복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내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상실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맞받아쳤는지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이 보이스카웃에서 한 아이와 다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대학 시절 나와 불화를 겪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 동료가 해고를 당하면 나는 그에게 과거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을 당시 직업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해주곤 했다. 하지만 공감을 위한 내 시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는 내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자신의 경험에 공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도리어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사회학자인 찰스 더번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화 속에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향을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칭했다. 이 성향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면서 대화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놓고자 하는 욕망으로 스스로는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더번은 대화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화 나르시시즘은 주목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심리 성향을 잘 나타내준다. 이 성향은 친구와 가족, 동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주로 모습을 드러낸다.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 이런 성향이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캐치볼 게임은 종종 대화에 대한 비유로 활용된다. 대화란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화란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말하는 것과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듣는 행위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캐치볼 게임을 할 때는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를 할 때는 상대에게 말할 기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술수를 쓸 수가 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미묘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번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 어젯밤에 새로 나온 그 영화를 봤어. 그래? 좋은 영화더라. 난 정말 재밌게 봤어. 그렇구나. 너도 그 영화 봤지? 나도 봤어. 근데 난 좀 별로였어. 내가 보기엔 연기가 너무 부자연스러웠고. 이 대화에서 댄은 조씨가 질문을 던질 때까지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지 않았다. 아마도 댄은 자신에게 대화의 고삐를 넘기도록 조씨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댄은 조씨의 말에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비평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 쪽으로 이끌고 있다.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초점을 바꾸기 위한 자신의 시도를 매우 교묘하게 위장한다. 우리는 상대를 지지하는 듯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언급으로 말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예컨대 친구가 당신에게 방금 승진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잘 됐네, 축하해. 나도 내 상사한테 승진시켜달라고 해볼 생각이야. 승진되었으면 좋겠네. 만약 이렇게 말했더라도 곧바로 다시 관심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만 한다면 이런 반응 또한 그럭저럭 괜찮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의 초점을 상대가 아닌 내 자신에게로 돌리려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태도는 상대로부터 계속해서 공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를 그만두고 싶어 할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비슷한 경험에 대한 기억들을 훑고 지나간다고 한다. 어쩌면 관심을 자신의 경험으로 되돌리려는 성향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그 어떤 다른 주제보다 그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대화할 때 말하는 시간의 약 60%가량을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고 한다. 게다가 나머지 40% 또한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동생이 자기가 만든 맛있는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당신의 두뇌는 즉시 비슷한 경험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가 버섯에 대해 언급할 때 당신의 뇌는 버섯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기억을 뒤적이기 시작한다. 그녀가 손가락을 베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상처를 꿰매기 위해 응급실에 갔던 기억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런 뒤 당신의 뇌는
그 모든 기억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당신이 버섯은 맛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입은 침을 흘릴 것이고, 당신이 칼에 베인 손가락의 고통을 기억해낸다면 당신의 손가락은 희미한 통증을 느낄 것이다. 이후 그 모든 감각 경험들은 다시 뇌로 돌아와 한데 흡수되고 통합된다. 이 현상들은 자동적이고 그리고 신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과정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그와 같은 생물학적 반응들은 상대에게 공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는 그 저녁이 얼마나 맛있을지, 날카로운 칼에 베인 손가락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일이 잘못되기도 한다. 동생이 이야기한 것과 내 경험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동생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내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행동 전문가인 주디스 마틴은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상대의 이야기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려 든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 당신은 마치 상대가 당신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문의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력은 대화를 나누기 직전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동시에 같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친구의 기분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당신 자신의 기분을 활용하는 것은 꽤나 적절한 일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친구만 해고를 당하고 당신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상황에서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한탄하는 말을 한다. 정말 비참해. 너무 걱정이 돼서 속이 쓰릴 지경이야. 그런데 이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 자신의 좋은 기분을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대꾸할지도 모른다.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나도 6년 전에 해고당한 적이 있지만 별 문제 없었어. 당신이 더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은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신경과학자인 타이나 싱어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부정적 경험을 실제보다 덜 심각하게 평가한다. 반면 방금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긍정적 경험을 실제보다 덜 좋게 평가한다.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난 후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본능을 줄이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나는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내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우리는 통화를 하면서 수화기를 약 40분 가까이 붙들고 있었지만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가 말했다. 조언 고마워. 네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조언이라니. 사실 나는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와 같은 대답들 뿐이었다. 이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내 조언이나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일 필요는 없다. 눈빛만으로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표정만으로도 상대에게 나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함께 웃음으로써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울면서 슬픔을 나눌 수도 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말이 필요하다. 상대가 잘못된 판단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말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나에게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 그 또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줘야 한다. 하지만 대화의 절반은 말이 아닌 것들이다. 숨소리,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 말보다 더한 공감력이 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그러한 비언어적 공감력을 발휘해야 할 줄 안다는 것이다.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의 나머지 절반도 말하는 것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많아야 한다. 상대의 말에 공감해주기 위해 굳이 내 얘기를 꺼낼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감력을 발휘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화의 초점을 나에게 되돌리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 대화 중에 내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대화가 방해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사람들이 입은 다물되 귀는 열어두라고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일까?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카토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좋다는 확신이 들 때만 말한다. 물론 우리가 모든 대화 상황에서 카토의 말처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카토의 말을 한 번 더 되새긴다면 대화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이 될 것이다. 말센스 5.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진정한 듣기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어야 한다. 수동적인 듣기란 단순히 상대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고, 능동적인 듣기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의 어조와 몸짓도 살펴라.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2003년 라디오 프로듀서인 데이비드 아이세이는 야심찬 새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다. 그것은 흥미진진한 아이디어였고 오래지 않아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진실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데이비드를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그에게 영감을 제공해준 원천, 즉 방송계의 전설인 스터즈 터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다. 96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터클은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직업을 경험해 보았다. 그는 라디오 드라마의 캐릭터를 연기했고 뉴스를 보도했으며 광고를 제작했고 심지어는 시카고 지역에서 그 자신의 쇼 프로그램인 스터즈 터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그 쇼 프로그램에서 도로시 파커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밥 딜런, 테네시 윌리엄스를 비롯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했다. 하지만 내가 터클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건 유명 인사와의 인터뷰가 아니라 터클에게 퓰리처상을 안겨준 언뜻 보면 평범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특별한 인터뷰에 관한 것이다. 터클이 유명해진 건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이다. 터클은 수천 시간 분량의 대화 녹음 파일을 모으면서 수년의 시간을 보낸 바 있다. 그는 가정집 문을 두드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다. 그는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뒤 조용히 앉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대화를 있는 그대로 녹음 테이프에 기록했다. 1.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모두들 하기 싫어하고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이 책은 터클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제목도 좀 엉뚱해 보이고 등장인물들의 직업, 청소부, 이발사, 호텔 종업원, 피아노 조율사 등등 또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은 식료품점 같은 곳에서 늘 마주치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들려주는 얘기에는 매혹적이고 가슴 저릴 뿐만 아니라 더없이 생생하기까지 하다. 결국 이 책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심지어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각색되기까지 했다. 터클은 그 책을 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인터뷰했고 그 결과를 계속해서 책으로 써냈다. 그의 작업 파일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진행한 약 9,000시간 분량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이 작업 파일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보고가 되었다. 그래서 뉴욕 타임지는 헤드라인으로 실린 그의 사망 기사에서 터클을 미국인들의 청취자로 묘사했다. 스터즈 터클은 종종 자신의 성공을 어린 시절의 경험 덕으로 돌리곤 했다. 그는 시카고에서 성장했는데 이 지역에서 그의 부모는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민자를 포함한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터클의 집에서 머물렀고 어린 터클은 로비에 앉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는 어른이 돼서도 경청하는 능력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열정 또한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내가 인터뷰할 때마다 들고 가는 건 바로 존중이라는 태도다. 자신이 귀를 기울일 때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걸 느낀다. 자신이 이야기를 들어주므로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를 다시 데이비드 아이세이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어준다. 스터즈 터클이 부엌과 식탁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아이세이는 이제 다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널리 알려진 스토리코어라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은 터클의 인터뷰처럼 단순했다. 그는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내부에다 녹음 부스를 설치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현재 스토리코어 부스는 애틀란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면서 매년 수천 킬로미터씩 옮겨 다니는 모바일 부스도 운영 중이다. 스토리코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엄청난 성공을 거둬왔다. 아이세이와 그 동료들은 수만 건의 인터뷰를 녹음해왔고 그중 몇 편은 매주 금요일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모닝 에디션 시간에 방송되고 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제는 사랑 고백에서 전쟁 트라우마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자신의 부모들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얘기하는 아이들과의 인터뷰, 오랜 시간 떨어져 살다가 재결합한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 배치된 지역에서 길고 외로운 밤을 보내는 군인들의 이야기 등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스토리코어에 참여하는 유명인사는 몇 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평범한 시민과 보통 사람들이다. 게다가 참가자들에게는 출연료도 제공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부스에 앉아서 4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이세이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위가 심오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단순히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다른 한 명의 인간 존재를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수한 소음의 폭격을 받는 요즘 같은 시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지요. 이 프로의 핵심은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깨를 흔들면서 이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격려하는 셈이지요. 아이세이의 말은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 스스로 자신이 좋은 청취자는 아니지만 듣기의 힘을 깨닫고 더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내 생각도 그와 상당히 비슷하다. 나 역시 훌륭한 청취자는 아니지만 듣기의 기술이 모든 관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됐고 그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데 애를 먹고 있다.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인 수동적으로 듣는 것 히어링은 어렵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반응하고 기억하는 능동적으로 듣는 것 리스닝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무능력은 개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인간적 성향일지도 모른다. 요즘처럼 소통을 방해하는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는 더 그렇다. 그래서 듣기는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다. 랄프 니콜스는 듣는 것에 대해 연구한 선구자로
듣기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다. 1950년대에 그는 수년에 걸쳐 듣기와 관련된 실험을 수행한 뒤 자신의 책 당신 듣고 있습니까에 이렇게 썼다. 사실상 아무런 단서도 달지 않고 사람들은 듣는 법을 모른다 라고 단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아주 잘 들리는 귀를 2개씩 달고 있지만 그 귀를 사용하는 기술은 거의 습득하지 못했다. 우리는 말을 하려는 성향을 타고났다. 말하기는 사실 유용하기도 하다. 말하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해 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즐겁게 만들어준다. 최근 하버드의 과학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두뇌의 쾌락 중추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하버드대 연구자들은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섹스와 코카인, 설탕과 같은 것에 반응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섹스를 하거나 초콜릿을 먹을 때와 유사한 쾌감을 유발하는 것이다. 실험에서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참가자들이 누군가를 앞에 두고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을 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저 혼자서 중얼거렸을 뿐인데도 쾌감을 얻을 수 있었다니 대단하지 않은가? 그럼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대화의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대화를 끝낸 다음 해냈어! 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경험을 가끔씩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느낌을 토대로 대화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행위를 통해 분비된 도파민에 미혹을 당한 셈이다. 말하기와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면서 여러 종류의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돈의 액수는 참가자가 대답하기로 한 선택한 질문에 따라 결정되었다. 참가자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질문,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 실제 사실에 대한 질문 중 하나를 골라 답할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사람들은 받아야 할 금액이 낮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7% 정도 낮은 액수의 돈을 받는 대신 그들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관해 말하는 쪽을 택했다. 연구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수컷 원숭이들이 건강한 암컷을 구경하기 위해 주스를 포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대학생들이 매력적인 이성을 보기 위해 돈을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 참가자들도 그들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기 위해 돈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듣고 있어요. I hear you 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는 사실이 다소 역설적으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듣는 행위 히어링은 저절로 일어나며 진실로 듣는 태도 리스닝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진실로 듣지 않는다. 내 경우 어느 날 식료품점에서 점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제 쇼핑백이 카트 아래쪽에 파묻혀 버렸네요. 꺼낼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자 그 점원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네, 얼마든지요. 하지만 그 점원은 내가 쇼핑백을 꺼내는 동안 식료품점에 봉투를 꺼내 내 물건을 그 봉투에 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내 말을 제대로 들을 때까지 2차례나 더 반복해야만 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고는 있지만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래서 내 경우 상대가 나에게 듣지 않는다는 불평을 할 경우 말하는 것을 중단하는 훈련을 지속해왔다. 누군가가 내게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 그들이 옳기 때문이다. 듣기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최상의 척도는 들은 내용에 대한 기억이다. 연구자들은 누군가가 말하는 내용을 가볍게 듣기만 할 경우 8시간 내로 전체 내용의 절반가량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발견해냈다. 만약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되묻는 것이 많다면 그만큼 내가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의미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되묻는다는 것은 내 말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정보 습득과 교육을 거의 전적으로 구어에만 의존해왔다. 그래서 인쇄 매체가 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교육 수준은 듣기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매우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오늘날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은 우리의 듣기 능력을 더 심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온라인으로 글을 읽을 때는 수많은 사진과 비디오, 링크들이 정신을 압도하는 만큼 우리의 두뇌는 적당히 훑어보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다. 우리의 눈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키워드와 요점을 찾아다닌다. 우리는 세부 내용과 글의 어조를 적당히 무시하면서 두뇌가 자료의 정수라고 인지하는 내용들만을 주워 담는다. 연구자들은 우리의 이 같은 습관이 현재 오프라인과 인쇄된 글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완독하는 일은 부모나 조부모 세대보다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웹상의 글이나 동영상을 보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면서 우리는 점점 긴 글을 읽거나 누군가의 긴 이야기를 다 듣기가 무척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진지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만일 당신이 트위터의 글처럼 자기 생각을 140글자로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하다면 자신의 고민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는 상대의 말을 다 들어주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신경과학자인 메리언 울프는 이런 상황에 적응해버린 두뇌를 트위터 두뇌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처럼 능동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함에도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엑센추어라는 컨설팅 기업은 30개국에 속한 수천 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신의 듣기 능력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남녀가 자신을 훌륭한 청취자라고 대답했는데 실제 상황은 정반대였다. 조사 대상자의 98%는 자신이 하루의 상당 부분을 산만한 상태로 보낸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절반 이상은 디지털 작업이 귀를 기울이는 자신의 능력을 저해한다고 털어놨다. 조사 대상자 중 86%는 유선상으로 진행되는 회의 시간 동안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답했는데 잘 알다시피 멀티태스킹은 환상일 뿐이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문서를 타이핑하면서 상대가 말한 것을 제대로 듣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의 습관은 듣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더 똑똑해지고 싶다면 더 많이 들어라. 결혼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친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싶다면 능동적으로 들어라.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인다면 생각은 열리고 관계는 더 가까워질 것이다.